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국감현장은 뜨거웠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몇 번의 파행을 반면교사한 듯 정책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감사원과 대검, 국감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방만한 국감 실태와 내부 비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지 김정래 기자가 감사원 국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서 재구시를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원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감사원 국감은 감사원의 대국민 사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비리, 고용 비리,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감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거나 국회가 감사 요구하면 유치원 감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 청구 여부를 떠나서 감사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하는 공익감사 청구나 이런 형태로 감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요건이 된다면 감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감사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두고 질타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해마다 피감기관의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 견학과 시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공무국외 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패키지 관광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녀왔다는 보고서 역시 대기업 소식지나 인터넷 블로그 글을 그대로 짜집기 한 수준이라는 비판입니다. 8박 9일 동안에 기관 방문, 간담회, 조별로 단 4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관광 패키지 그대로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미연구소 청탁 이메일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 감사원 국장 문제도 재거론됐습니다. 감사원장을 통해서 장난주 국장 임시출석을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연구원을 파견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장 국장이 감기 몸살 때문에 출석 못하겠다고 전해왔다며 29일 법사위 종합국감 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이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 모두 정책국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전국 주도권을 틀어지려는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따끔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 성적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는 따끔했습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무일의 참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있는데 대검찰총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환수 못한 누적액이 26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습니다. 26조 원만 다 걷어들여도 1년 대한민국 예산의 5% 정도가 충족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의 과제 중에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이런 국익과 국민의 이익과 좀 연결되고 검찰만 할 수 있고 검찰의 가장 그 특수 전문성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나가 있는 재산은 추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가지고 컨택 포인트 하나로 집중해서 접촉을 하는 걸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몰수 제도나 독립몰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재벌에게 관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전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미흡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이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뿐만 아니고 양형 자료도 충분히 수집을 해서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검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물꼬를 트는 듯했던 취임 초반의 포부와 비교하면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렇다 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제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보내는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범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사기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유경제 규제개혁, 택시기사들의 반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 카풀에 대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사칭 사기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청와대 사칭 범죄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 사칭주의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였는데요.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사칭해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가요? 구체적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청와대가 밝힌 사기 사례는 총 6건인데요. 대부분 이런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돈을 챙기는 사기 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기가 15년 전부터 안다며 모친을 사면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한 사건이 있고요. 또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리조트에 투자하면 자기가 몇 배로 고수익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4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칭범은 한 수석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당시에 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인연이 전부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칭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현재 처벌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총 6건 사례 중에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기가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즉 그래서 모친을 사면시켜줄 수 있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라고 한 사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증을 자기가 위조를 해서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 행정관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나 검찰, 경찰 이런 권력 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 사기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즉 단순 사칭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범죄 처벌법과 형법이 적용되는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자격을 사칭했는지 아니면 자격을 사칭하는 것에 더해서 그 직권을 직접 행사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어떤 차를 수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경찰관 자격을 사칭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을 수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또 별도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이번 경우처럼 실제 현직 청와대 직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지나요? 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범죄가 추가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사기를 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기는 사기를 아는 사람이 친다라고도 하는데 이 사기 범죄 유형 또 몇 가지 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기 범죄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실체도 없고 이 투자금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고요. 또 이런 사기 범죄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즉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다른 판매자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또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과장 광고도 그 행위가 좀 너무 지나치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되고 남은 상품을 재포장하면서 그 가공일자를 재포장일자로 한 바코드를 출력해서 물건에 붙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래도 또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사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나한테 왜 보냈을까? 즉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라면 사실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 친인척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것을 도대체 왜 나한테 보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대가 변해도 빼기면 다 통한다 이런 잘못된 통념이 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시를 계기로 이런 피해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향방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법원에 출석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임 전 차장은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잠시 고개를 떨구기만 했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쪽.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개별 범죄 사실은 30여 개 항목에 달하고 분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서보다 많은 23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대부분에 핵심 실무자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고위 법관들, 대법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100% 공모관계가 인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한 혐의점의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더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는 오명이 지금 그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님들에 대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계속 법원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죠. 오늘 임 전 차장 영장 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임에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심사를 맡은 적이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도 없는 판사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총수.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은 무엇일지, 그 결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앞날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띠 착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탁상공론에 그칠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도 사실상 안전띠 착용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방송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불법 썬팅 실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불법을 눈감는 행정, 입법기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안전띠 착용 단속과 불법 썬팅의 문제점, 그 실태를 오늘부터 다시 고발합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지난해 11월 새로 개장한 경기도 시흥의 한 휴게소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만 봐도 별로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뒷좌석 안전벨트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같아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로 높지만 뒷좌석은 13.7%에 불과했는데 지금도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 우선 불편함과 미습관화를 꼽았습니다.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뒤에 앉은 사람들은 또 3명이 앉다 보니까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속적인 계몽하고 그다음에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앞좌석처럼 그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도 계도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 후에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일선 경찰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이제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반자가 있더라도 단속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타고 다니도록 안내하고.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메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하면 그때 빨리 매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실정법을 어기는 짙은 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시 차량 내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법제화도 좋고 계도와 단속도 좋지만 그에 앞서 불법 썬팅 실태부터 개선하는 등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더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경찰 단속력의 최소한의 인프라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썬팅 문제도 사실 있고 썬팅 같은 그런 장애 요소가 뭔지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대안을 개발해야 되겠죠.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썬팅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한 정부. 벌써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의 사문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식과 원칙에 맞는 차량 운행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차장의 검찰 밤샘 조사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의 비판글이 게시되면서 청와대의 담을 넘어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법원과 검찰,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이 밤샘 조사 문제에 대해서 해외 사례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이어 윗선 수사에 대한 부담과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 딜레마에 빠진 법원의 결정, 26일 이루어진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밤샘 수사를 놓고 시작된 고법 부장판사의 비판글이 검찰은 물론 청와대의 담을 넘어서까지 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사건 발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발단은 지난 16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밤샘 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임종원 차장이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날이었는데요. 검찰이 너무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으로 해석이 됐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임종원 전 차장이 본인이 동의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SNS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직접적으로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조국 수석은 19일에 이어서 20일에도 법관의 재판 독립 외에 스스로 행한 일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희형 비판 등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복해 적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 고법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이번엔 그 대상이 조국 수석이네요?
네, 이번엔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이제 문제 삼는 글이었는데요. 제목은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헌법적으로 대통령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비서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로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를 들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등에 관해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위임이라는 설명 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대외적으로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적 의견이냐 사적 의견이냐.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 존재하는 공인 신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공적 주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헌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 삼권 분립을 주장하기에는 시기가 좀 미묘한 감이 있네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이 줄줄이 이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 아닙니까? 네, 조국 수석의 SNS 글이 헌법에 기초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인데요. 사법농단 자체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이제 검찰의 수사 방법을 놓고 부장판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자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까지는 아니어도 자성의 목소리 정도는 나와야 할 시점인데 이제 검찰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고법 부장판사들이 줄을 서 있던 듯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법 부장판사들이 계속 발끈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고법 부장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제 사법부 조직 보호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조계에서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고법 부장판사들이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끝판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법 부장판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요,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관들이 임명이 되고 이제 또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이 간부급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또 다른 해석 어떤 게 있나요? 네, 법조 생활을 충분히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지법 부장판사들은 앞으로도 법원 생활을 오래 할 것이고 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가는 쪽이 아니라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고법부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인데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한 고법부장들은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고 발언하기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등부장은 법원에서 대법관 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갈 만큼 다 가신 분들이 모든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 있는 것을 좀 더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습니다. 네, 임 전 차장의 이 구속을 앞두고 보이는 이 고법 부장판사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 사법농단 수사에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밤샘 수사를 놓고 법조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힌 검찰의 밤샘 조사, 해외 사례는 어떤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화면에 22, 21, 2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가요? 네, 바로 검찰의 피해자 신문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2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20시간 이렇게 검찰에서 각각 신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잠을 안 재우는 수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법농단 사태와 맞물려서 법원 관계자들이 밤샘 조사를 받자 이례적으로 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밤샘 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밤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는 것은 네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눈 밝고 소신 있는 법관 한 명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밤샘 수사 결과물이라 증명력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 수사 관행이 바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의 밤샘 수사 실태는 어떤지 통계 자료가 따로 있나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에만 682명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집계인 1,086명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7,656명이 검찰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서 밤샘 조사를 한 인원이 7,134명이었습니다. 체포기한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밤샘 조사를 한 사람은 382명이었고 이제 25명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수치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밤샘 수사는 인권 침해 위험도 있고 또 피의자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의 진상 파악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밤샘 수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밤샘 조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보호장치가 없다는 얘기일 텐데 조사 방식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30조는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서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논문에서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면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아까 통계를 보니까 이 동의 없는 밤샘 조사도 꽤 되던데 훈령이라는 것은 법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거니까 법적인 제재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97년 6월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은요.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하면서 받아낸 것으로 본다면서 피의자 신문 조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검찰 쪽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고법 부장판사의 글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동의해서 한 것이라며 불쾌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봉욱 검사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 동부지검장에 재임하면서 철야 신문 금지 원칙을 포함한 검찰 대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형사 판례 연구에 이제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 행하는 철야 신문은 허용되지만 피조사자가 피곤한 틈을 타서 자백을 이제 의도하는 잠 안 재우기 수사는 금지된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직 총장들이 수사를 하던 때에는 철야 수사가 당연시됐다면서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고 당일 밤늦게 돌려보내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밤샘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내면 철야 수사 끝에 전격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달렸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행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피의자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지금 이런 수사 관행은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검찰 수사도 이제 좀 선진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 사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경우 구금된 피의자에게는 연속된 시간으로 최소 8시간의 휴식이 제공되어야 하면서 이제 휴식 시간은 원칙적으로 야간이어야 합니다. 미국 수사의 경우는 4시간을 신문하면 1시간은 휴식과 식사 시간으로 대체를 하고 하루 8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김익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미국 자체가 원래 성문법보다는 판례법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루에 토탈 8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게 미국 변호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는 하루에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네, 최근 이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심야 수사를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가야 할 길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법, 오늘은 카카오 카풀 등 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 변호사님, 일단 먼저 이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공유경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협동적 그리고 공유적 형태의 소비 형태를 이제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나눠 쓴다라는 정도인데요. 2011년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기억하시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T 기술 발달과 그리고 공유경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개념적으로 더 구체화되었고 또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 공유경제가 규제개혁까지 논의되는 이유 뭡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법,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카풀 플랫폼을 서비스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 카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택시 업계를 고사시킨다든지 그리고 현행법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모델들과 이제 기존 산업 모델들과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유 경제로 가야 하는 게 대세 같은데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물건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게 되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는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이 함께 증대되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유 경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공유경제가 기존 상거래를 대체하면서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따라 기존 산업이 도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기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안전이나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기존 산업과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나 손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이 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우버를 이용했던 승객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 논란이 된 이 카카오 카풀 또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카풀의 경우에는 이런 알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끼리 차를 얻어 타고서 고마움에 좀 돈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이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예, 좋은 의도로 선의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출퇴근에 있어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긴급한 수송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 경제 산업이 커지면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운전자들과 승객들을 연결하는 우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중앙지법은 유상으로 여객을 연결하고 또 운송하는 행위다 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우버의 창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개인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경제 사업을 이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까? 예,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유 경제를 관련된 산업을 이용할 때는 관련 법이나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유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 제도적 보완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야 4당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어땠을까요? 로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자는 건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열린 이 여야 4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윤소아 정의당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언급하면서요.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 직접 보시죠.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도 법안을 토대로 한 거죠? 네, 특별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3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 추천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하는 특별법관 3명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 2심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또 1심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관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꼭 한 번 있는데요. 바로 1948년 9월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특별판사를 도입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것인데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9조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6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이 과연 그런 비상시국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자.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이 어차피 지금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는.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5개 재판부가 이 재판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내지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변협의 후보 추천권을 주자는 아닌데요. 이 변협 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 등 법조인이 아닌 일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국민참여재판 방식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자칫 대법원장의 취향에 맞는 특정 성향의 법관이 재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대한변협에 그렇게 3사람 추천권을 준 건 대단히 감사한데요. 단술적으로 보면 6사람 정도가 대법원장의 의중 비슷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렇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과연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4개 정당의 원내 의석을 합하면 총 178석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이 힘들다는 말인데요. 특히 입법부인 국회가 이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사법부의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야 사당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향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각 당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법안 초안을 같이 준비한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시죠. 법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법원의 합의 내지 최소한의 수용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전혀 무관하게 이제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반민특위 이래 처음이라니 이 특별재판부 설치,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계 성년 후견 대회가 올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제5회 세계 성년 후견 대회가 올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4일간 18개국에서 140개 이상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날 개막의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Because we cannot have only a view on the individuals, we also have to include the families and the society. It is one goal of this World Congress to introduce you to new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adult guardianship area and to discuss new strategies, new solutions. 오늘 세계 성년 후견 대회에서 엑슬러 퀸이 위원장은 성년 후견 제도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시행해오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직 생소한 성년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In Korea, the court plays the principal role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rovide not only institutional but also emotional support to them, and help people access 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more conveniently.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년 후견 제도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성년 후견 제도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 제12조를 위배한 대체의사 결정 제도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OECD 35개 국가 중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 후견 제도의 선진화 제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s each element comprising the system is closely intertwined, each step shall be operat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현재 우리나라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재산 관리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중독 증세에 대한 후견인의 대처 능력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견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뭔가 스트레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특유한 그 친족 후견인들의 심리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기존에는 발달, 정신장애인 등 구성원 일부만이 의사결정 장애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법원과 전문교육 양설시설 등 후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복제를 보완해 사법복지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지난해 18건에 달했던 블랙로펌 신고 접수가 올해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블랙로펌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실명이 적힌 판결문 송달, 민사소송법 바꿀 수 없을까요? 심층 리포트 2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는 소위 블랙로펌. 지난해 18건에 이르렀던 블랙로펌 대한변협 신고 접수가 올해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블랙로펌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블랙로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이 찾는 한 변호사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저임금의 청년 변호사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법률 회사를 일컫는 블랙 로펌에 대한 성토글이 다수 눈에 띕니다. 면접에서 반말이나 학벌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안팎의 수당만 주다가 6개월 연수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내보내거나 반대로 정식 채용을 하면 군말 없이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불공정 사례도 여전합니다. 취업과 함께 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요구해놓고 이직 후 탈퇴 요청을 묵살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구성원 등기가 된 법무법인의 연대 책임을 지는 피해 사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 등기를 딱 요구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참 찝찝하고 불안한데 못하겠다고 하기엔 또 난감하고. 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성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면접 시 외모 평가는 물론 혼인 여부나 체력에 문제가 없냐는 등의 성차별적 질문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압박 면접식으로 이제 미혼 기혼 여부 일단 물어보시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좀 결혼한 여자 변호사는 이런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의무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매년 1,6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지는데 10대 로펌 연수를 받는 200여 명과 대한변협 연수를 받는 600여 명을 제외한 8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블랙 로펌 가치일 횡포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대한변협의 부당처우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변호사가 79.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수 수준은 세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140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10.3%나 됐습니다. 특히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 수습을 한 경우도 2.2%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협이 개선책으로 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블랙 로펌을 찾아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변협 측은 명예훼손 문제로 인해 블랙 로펌 공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신고된 로펌에 대해서는 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것도 가능하면 공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적절하게.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청년 변호사들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신고를 꺼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신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알려지기 너무 쉽다, 바닥도 좁고 이 바닥에서 적을 만드는 게 더 꺼려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선.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의 주체인 변호사, 특히 청년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1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내 인적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돼 송달됐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보복이 두려워 전화번호를 10번도 넘게 바꿨다는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육박한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력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물입니다. 참여 인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에 육박했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 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니 자신의 집 주소,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송달됐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8월 가해자가 출소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전화번호를 10번 넘게 바꾸고 유서까지 써놨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형사가 아닌 민사는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은 원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배상이 이루어진다. 원고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송달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법원 측 입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소송에서는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그 가해자의 재산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특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걸 따로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법원이. 근데 민사 판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원고가 내 이름 빼고 소재기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는 안 되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존도 이렇게 써서 서로 제기하기도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현재 법성으로는 전혀 어려울 것 같고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지였던 곳 중에 주소를 한 군데 적고 변호사 대리인을 이제 송달 장소로 받게 해서 서류는 변호사 대리인으로 받고 이렇게 편법을 쓰긴 한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가리고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가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신원 공개를 피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행정적 편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 판결문.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열린 법원이 되겠다는 사법부의 포부가 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세밀한 민원에까지 미치지 못하는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법원의 담 높은 행정이 아쉬운 때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